안녕하세요. 아욱이네 사랑방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일이 겹친 데다 속도 좀 시끄러워서 새 영상 제작이 늦었습니다. 10월 말까지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11월엔 좀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약용의 여인들 9편을 올립니다. 이 책은 다산 정약용이 18년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정약용을 둘러싼 세 여인의 아프고 서러운 삶을 중심으로 하죠. 아울러 천주교 신자로 몰려 고초를 겪은 다산과 형 정약전의 슬픔을 비롯한 18, 19세기 조선 사람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속속들이 보여주고요. 짬 나실 때 천천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여인들 9편. 학연이 고개를 바짝 쳐들었다. 모처럼 아니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었다. 부치는 늘 얼음 기둥이었다. 학연이 그 문제를 더 짚어가고 싶어 입을 열었다. 제 생각은 아버지. 하지만 약용이 더 빨랐다. 배를 타고 두미업에 이를 무렵 제사에 참석했던 형수님의 오라버니 광암 이벽 선생이 문득 말했어. 물살은 배를 밀어내고 4월의 훈풍은 연두빛 녹즙을 풀어내는구려. 이 모든 천지간의 신비롭고 광활한 아름다움은 그분이 인간의 목마름에 한 방울 청청한 녹즙을 마시게 하며 마시고 또 마셔도 목숨 다하는 날까지 생명의 젖줄은 멈추지 아니합니다. 두 손을 합장한 그 모습이 그렇게 참신하고 구별할 수 없었어. 약용의 가슴 속에 수묵과 같은 풍경 한 장이 내장돼 있었다. 드물머리의 새벽녘, 자욱한 물 한 개로 눈앞이 부였다. 나룻배에 실린 세 사람은 저마다 가슴에 해를 품고 있었다. 사돈 이벽을 먼 발치로 존경하고 있었기에 약용은 귀를 세우고 눈을 칫떠 바라보았다. 이벽은 몸집이 둥실하고 짙은 눈썹에 일자로 담은 인매가 과묵했다. 이벽이 말문을 열었다. 저기를 보세요.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밤이 이울면 해가 뜨고 해가 지면 밤이 오듯이 세상 이치가 물하고 불, 흙과 공기 속에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화는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태초의 이 모든 움직임, 생명의 원초적 생성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크나큰 은혜올시다. 그분이 누구신지요? 약전이 물었다. 이벽이 오른손으로 성호를 그은 다음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다. 간절하고 엄숙한 몸짓이었다. 약용이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잡았다. 이벽이 약용의 손과 약전의 손을 겹쳐 모았다. 그분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생명은 아래 위가 없고 높고 낮음이 없으며 그 자체로 신성하고 평등하며 존귀한 것이요.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말이 약용의 귀에 못이 되어 박혔다. 신혈이 오른 듯 몸이 떨렸다. 전율이었다. 그 순간 하나의 예감이 약용의 심장에 대못이 되어 박혔다. 어떤 세월의 구비가 들이닥치더라도 귀청의 나라와 꽂힌 평등과 존귀함이라는 두 단어가 평생 간직될 보배라는 것을. 천주인이 아니라고 1000만 번 부정했다 하더라도 약용의 살 속에
뼛속에 각인된 그분의 가르침은 영원불멸이었다. 약전형하고 같이 수표교 이벽 선생 댁으로 갔지. 그렇게 된 거였다. 책을 한 권 받았고 며칠 뒤에 천지남 강학회에 참여했다. 강학회의 담론은 성호학파의 계승자인 노감 권철 스님이었고 주제는 유학 경전이었다. 서학을 유학의 도의 보탬이 되는 학문이라 하며 천문지리의 수학과 역법을 주로 강학했는데 충격이었다. 화로를 들이부은 듯이 정수리가 활활 거렸어. 야경이 그렇게 긴 말을 한숨도 안 쉬고 토해냈다. 얕은 숨소리와 함께. 멀리 웅길산 등마루에 잎을 털어낸 나무의 헐벗은 등거를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 막막하니 젖어들었다. 야경이 말을 이었다. 덧없음이라 한순간의 미혹이었다. 늠름한 체구에 준수한 외묘를 한 이벽의 몇 마디에 매료되었으니까. 별인 도끼에 찍힌 듯이 등줄기가 패었다. 학연이 풀어진 무릎을 세웠다. 늘 모퉁이 저만치에 서 있던 부친의 곁으로 다가갔다. 아버지이면서 스승이었고 스승이면서도 학자이던 그가 한갓 쓰린 속내를 내비치는 보통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순간이었다. 학연의 가슴 속에 무언가 가득 차올랐다. 야경이 입술이 트인 듯 말을 쏟아냈다. 학문의 체계에 지나지 않는 유학을 유교로 끌어올리고 성리학을 유일 사상으로 치국의 지표로 삼았던 시기였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이념으로 백성들 사이에 금을 그어 계급을 만들었고 층하를 만들었지. 내가 서학의 매력에 빨려든 것은 당대의 조정을 토막낸 당파에 신물이 나 있어서였다. 당파를 가르고 서로를 겨냥한 활촉에 피를 뿌렸어. 임금이 승하하자마자 그분의 위대한 치정을 한순간에 무화시켰어. 노론 벽파의 퍼런 장독칼이 임금의 정치적 업적을 단칼에 베었다. 장용진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우수한 인재 등용을 위해 귀장각을 세우고 초계 문신들의 강학을 주도했던 그 모든 제도를 일시에 없애버렸다. 말의 말미에 모구름이 잘게 피어졌다. 저만치 웅길산 자락에 비 묻은 구름이 용의 지느러미처럼 굼실거리며 기어 나오고 있었다. 하경은 궁금증이 일었다. 부친이 사숙한 이승은 이벽이 아니고 성호 이익선생이라고 들었다. 천지남 강학회에 성호 이익선생도 참여하셨는지요? 야경이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성호 이익선생은 내 젊은 시절에 큰 길을 뚫어주신 성각자셨다. 산홍일치의 삶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손수 벼를 심고 밭을 매면서도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성호 선생은 실천 학문의 체계를 이룩하셨어. 내가 많이 사숙한 분이야. 학연이 귀를 바짝 세웠다.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지는 않으셨죠? 주고받는 부자의 말이 바람에 실려 나직했다. 가깝고도 먼 사이였다. 부자지간인데 하규가 늘 투덜거렸다. 아버지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야경이 말을 이었다. 그래, 내 나이 16살 때 성호 선생의 증손자인 이가환을 통해서 그분의 문집을 만났지.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세치용, 학문이 실생활에 유용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학문이라야 한다며 실제를 몸소 실천하셨다.
직접 스승으로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내 생애를 통해 그분이 지닌 불굴의 정신세계를 이어받으려 노력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농사와 더불어 독서를 권장하는 것은 성호 선생의 유지라는 걸 알았으면 한다. 학연이 불시에 고개를 쳐들었다. 안빈 낙도를 실행하신 분이군요. 하지만 아버님은 늘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하셨죠. 타고난 가난을 그 자체로 긍정하고 즐긴다는 안빈 낙도와는 모순되는 삶의 방법이 아닐까요? 다부진 질문이었다. 야경이 새삼스럽게 학연의 옆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았다. 학연이 오른손으로 귓밥을 만지작거렸다. 어릴 때부터의 손버릇이었다. 그 버릇을 고치려고 혜완이 무던히 애를 썼다. 버릇인가? 달리 무슨 빌미가 있는지 그가 살펴보았다. 멀쩡했다.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을 들을 때나 내키지 않는 일을 시킬 때 절로 손이 가는 모양이라 그는 내버려 두었다. 야경이 아들의 눈길을 꺼당겼다.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공자의 제자 안회는 하루 한 끼니 보리죽을 먹어도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어. 세상을 원망하거나 가난을 한탄하지 않았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안회는 30을 간 넘은 한창 나이에 죽었다. 물론 지병이나 유행성 질병으로 요절한 것일 수도 있겠지. 나는 영양실조의 근거를 두고 싶다. 본인 혼자의 죽음이라면 누가 탓하겠니? 하지만 낳아주신 부모가 있고 아내와 아이가 있었을 게 아니냐? 굶주림을 가족에게 안겨줄 정도의 안빈 낙도라면 그건 정신의 허영기가 아니겠느냐. 가장이라는 위치에는 가족에게 하루 3끼니를 먹이고 겨울에는 소못을 입혀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 공부를 해 과거에 입신하는 것만이 남아의 도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몸을 움직여 밭두렁에 콩을 심고 집 뒤에 채소를 심고 그것도 어렵다면 산자락에 가서 돌과 흑사를 골라 밭농사라도 지어야 할 것이야. 아무리 좁은 집에서도 닭 2마리는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노동을 천시하는 의식을 개조하지 않는 이상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긴 힘들다.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양반가의 자제들은 모르면 몰라도 젊은 세월을 기방이나 술청에서 탕진하거나 더러는 공자왈 맹자왈 혼자서 수신 제가하는 것으로 안빈낙도라며 가족들을 굶주리게 하고 있지 않더냐? 이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 노동이 죄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도 양반의 체신이라는 한 조각 체면 때문에 자식과 부모를 배불리 먹이지 못하는 것도 죄가 아닌가. 의식을 개조하기 전에는 이 땅의 백성들이 탯줄에 걸고 나온 가난을 물리칠 수 없을 거야. 나는 그것이 제일 한스럽다. 숨을 고른 그가 말을 이었다. 가난은 사람을 비굴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며 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다는 죄의식까지 안겨주는 악의 덩어리다. 학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세상에 공평함이 없는데 어찌 농사를 지으며 양계를 친다 하십니까? 남의 땅을 빌려 1년 12달 뼈골 빠지게 농사지어 뒤주에 곡식이 쌓이는가 싶으면 땅 주인에게 반 넘게 빼앗기고 여포의 창날 같은 못된 아전들이 달려들어 세금으로 포달지게 앗아가는 세상인데 어찌 게으름만이 굶주림의 관건이라 하십니까? 이 땅의 가난은 구조적인 모순과 불균형에 있다는 것을 아시는 아버님께서도 공연불 같은 이론만 앞세우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야경이 고개를 끄덕였다.
학연의 말하는 품새가 의젓하고 알차기에 그는 절로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다. 그가 학연의 어깨를 툭 쳤다. 네 키가 아비보다 크구나. 생존과 맞서는 당당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 강해져야 한다. 아비가 말하는 강함이 무엇인지 아느냐? 학연이 고개를 숙여 보였다. 예, 스스로를 통제하고 키우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정신의 잣대를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야경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학연의 팔을 잡더니 손을 미끄러뜨려 땀기 촉촉한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 손 위에 학연의 손이 겹쳐지는가 싶더니 그의 한 손이 덮였다. 그의 가실하게 마른 손이 금세 젖었다. 수종사도 가까운 길은 아닙니다. 돌층계도 가파르고요.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흔들었다. 세상에 어떤 길이든 고비 없고 평탄한 길만 있다더냐? 길이라면 야경이 혼잣말로 되뇌었다. 장기연 유배기를 떠났던 신유년 2월 초 8일 수원 사거리를 지날 무렵부터 눈발이 날렸다. 멀리 화성의 깃발이 눈발 속에서 나부꼈다. 거기 현릉원 사도세자의 무덤 곁에 묻힌 임금의 묘에 떼짱이 얼어붙지는 않았을까. 집신의 눈길에 파묻혀 빼다 뱉고 휘청대며 걸었다. 신유년 그의 한 해 동안 경상도 장기연을 왕래했고 천열이 강진으로 유백길을 걸어갔다. 잡초 우거진 자갈길도 길은 길이었다. 유배지를 향해 걸어갈 때와 해배돼 돌아올 때의 심사는 달랐다. 남쪽을 향해 걸어갈 때는 한 발자국마다 부당하다는 원망이 밟혔다. 18해를 쟁여두고 강진을 떠나면서 홀가분함과 아쉬움이 반반이었다. 어디든 머문 자리가 집이라는 생각이었다. 아들에게 그런 편지를 썼다. 해배되어 마제로 올라가는 것도 운명이고 가지 못함도 운명이라. 하지만 숨쉬는 동안 치열하게 생을 노력하는 자세가 구부러진 운명을 바로 잡을 수도 있겠거니. 쇠붙이를 바위에 갈아 바늘을 만드는 노고라 쉽지 않지만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암시가 아니겠느냐. 학연은 궁금증이 일었다. 부친하고 함께 주역사전 24권을 편집하면서도 주역의 본질에 대한 의구심을 풀지는 못했다. 학연이 부친의 유배 이듬해 동문 복록방으로 근친을 갔었다. 그때 책상 머리에 사상예와 춘추 좌시전이 놓인 것을 보았다. 학연이 물었다. 주역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관점을 연구하시려는 겁니까? 야경이 느슨해진 몸피를 곤추 세웠다. 좋은 질문이다. 주역의 내용이 복서와 무관하다고는 안 해.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이랄까, 주역의 본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의리를 존중하고 군자의 수신에 관련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 문왕이나 공자, 주공 같은 성인들이 이 책을 쓰고 후대에 남긴 이유는 공정한 선의에 있고 그 하늘의 이치를 알리기 위함이었다.